서두,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1998년 4월 17일 조용했던 부산 외곽의 작은 마을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스한 황금빛 새벽 속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한우 호텔에서 울려 퍼진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그 평온을 찢어놓았다. 소식은 마치 바람에 불타오르는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호텔에 인접한 두 객실에서 발견된 내구의 시신. 닫힌 문들 속에서 벌어진 참극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관광객들의 평화로운 발길이 끊이지 않던 이 호텔은 붉은 경계선으로 둘러싸이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에 경찰을 봤을 때는 누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간단한 다툼이 있었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얀 천으로 덮인 들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본 순간 모든 생각이 마치 멈춘 것처럼 엄청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 모두 궁금해했다. 과연 그 벽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일부는 아직 따뜻한 핏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연쇄 살인, 피에 젖은 복수극 혹은 비밀 조직과 관련된 추적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추측을 내놓았다. 호텔 앞에 모인 군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유리문 뒤로 어른거리는 경찰들의 그림자에 고정되었다. 답답한 공간 속에서 들려오는 건 진중한 수사팀의 목소리와 피해자의 신원을 모르며 흐느끼는 가족들의 소리였다. 그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건 현장에 있던 기자가 후에 회상하며 말했다. 피로 물든 한 연극이 막이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죠. 이제 남은 건 그 뒤에 참혹한 장면들을 한 조각씩 밝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우 호텔은 소박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했던 평화로운 장소였다. 그러나 단 하룻밤 동안 지친 여행객들의 휴식처에서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작은 마을은 마치 얼음 조각이 끓는 물에 던져진 것처럼 동요하기 시작했고, 의욕과 불안의 물결은 인근 도시들까지 빠르게 전파되었다. 지역 언론은 쉬지 않고 보도했으며 작은 단서조차 문제의 초점이 되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끔찍한 사건들을 겪어왔지만 한우 호텔에서의 대학살 사건은 특별한 점이 있었다. 다다를 수 없는 미스터리 같은 감각, 범죄자의 차가운 행동들이 주는 음울한 느낌이었다. 누구도 이곳이 이 나라 범죄의 어두운 점 하나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진실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피로 물든 현장 그날, 경찰이 호텔 직원의 신고에 따라 203호 객실로 들어갔을 때 그 누구도 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생애 최악의 참혹한 현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가 즉각적으로 퍼졌고, 경찰의 손전등 빛이 바닥을 스칠 때 모두가 얼어붙었다. 피는 곳곳에 흩뿌려져 마른 검붉은 자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때 고요한 안식처였어야 할 객실은 이제 누군가의 잔혹한 분노로 물든 현장으로 바뀌었다. 바닥에는 두 구의 남성 시신이 뻣뻣이 누워있는 채로 각자의 몸 아래 고인 피가 범인의 냉혈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두 희생자 중 한 명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피는 이미 굳어 있었지만 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로 참혹했다. 다른 한 명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아마도 날카로운 무기로 단칼에 자른 상처였다. 그들의 눈은 이미 빛을 잃었고 마지막 순간의 고통과 충격만이 응고된 채 남아있었다. 그 옆에는 어지럽게 널린 물품들이 눈에 띄었다. 열린 여행 가방, 여기저기 흩어진 지폐 몇 장,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은 무엇인가 처절한 몸부림이 이 방을 뒤흔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옆방인 202호 객실 또한 그 잔혹성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
그곳에서 경찰은 또 다른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중년 여성과 약 12살로 추정되는 어린 소년이었다. 여성은 피가 묻은 잠옷 차림으로 침대 근처에 쓰러져 있었고 한 손은 소년 쪽으로 뻗은 채 아이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소년은 얼굴을 아래로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어린 몸이 거친 충격에 휩쓸린 듯했다. 하얀 양말을 신은 그의 발이 지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부검팀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침묵 속에서 방 안에 숨막히는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었다. 일부 팀원은 견디다 못해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입을 막으며 구역질을 참았다. 이 두 방의 현장은 하나같이 계획된, 하지만 이성과 감정을 잃은 혈육냉정한 사륙극을 반영하고 있었다. 방의 가구들은 모두 뒤엉켜 있었고 희생자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남긴 듯한 피자국들이 바닥 전체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벽에는 피로 남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그것이 침묵 속에서 외친 구조 요청 같았다. 심지어 책상 모퉁이에는 남은 피자국 속의 지문이 건조해 있었다. 수사팀은 이 지문이 범인이 현장에서 손을 닦고 유유히 떠난 뒤에 남은 흔적이라는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을 담당한 강진호 반장은 당시 현장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내 생애에서 이런 현장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끔찍한 범죄를 목격했지만 이곳에서 이뤄진 범죄는 달랐습니다. 증오와 광기 어린 분노가 하나하나의 흔적과 상처들의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우리는 남은 것은 이 악몽의 조각들을 모아 혈흔으로 뒤덮인 퍼즐을 완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호텔 복대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던 탓에 범인의 흔적은 마치 유령처럼 어디에도 남지 않은 듯했다. 경찰은 방 안에서 작은 흔적이라도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방 안에 흩어진 불탄 담배,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술 냄새, 그리고 카펫에 길게 번진 피자국 같은 모든 것이 단서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없는 바닷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참혹한 광경은 경찰뿐만 아니라 평화로웠던 작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호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영화 장면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잔혹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끝없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가득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공포와 불안은 모든 사람들의 눈빛과 걱정스러운 속삭임 속에 가득 차 서늘한 긴장감으로 온 마을을 감쌌다. 첫 번째 목격자들 한우 호텔의 비극적인 아침.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참혹한 광경의 목격자가 되고 말았다. 그 비극적 혈육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첫 번째 사람은 호텔의 성실한 객실 청소 직원 윤서연 씨였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청소 도구가 가득 실린 카트를 끌고 평소 익숙한 일을 시작하려던 그녀는 그날 아침 2층으로 올라간 순간 자신이 끔찍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사무실 문을 노크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경찰에게 증언하는 동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처럼 손님들이 자고 있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뭔가 제 안에 스며들었어요. 창문이 열리면서 들리는 것 같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문을 살짝 밀어 열었는데 그 안에 있는 광경을 보자마자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피가 온 방 안에 있었어요. 윤 씨는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손은 카트를 제대로 잡지도 못할 정도로 떨렸다. 윤서연 씨의 비명소리는 곧바로 호텔의 다른 직원들을 현장으로 불러 모았다. 그 중에는 보안 관리자 박두현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씨는 그녀의 극도의 공포를 눈치채고 방 안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지만 그렇게 끔찍한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두현 씨는 담담한 듯했지만
충격 어린 표정으로 회상했다. 바닥에 핏자국과 함께 두 남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중 한 명의 시선은 문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열린 눈은 마치 무엇인가를 외치며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기 2호실 근처 복도에서 다른 청소 직원인 김지선 씨도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전날 밤 약 11시경 203호실에서 큰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몇 번의 큰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일을 하며 그렇게 심각한 사건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냥 그들이 뭐 때문에 말싸움하는지 참견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호텔에서는 종종 파티나 단체 여행객들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소리도 오래 가지 않았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야간 근무를 하던 최민수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었다. 초혜 씨는 새벽 2시경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로비를 지나가던 키가 큰 남자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으며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그 남자는 고개만 가로저으며 급히 떠났다. 최 씨는 당시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텔에서는 그 시간대 손님이 다니고 조용히 들어가고 나가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여러 목격자가 서로 다른 세부 사항을 전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눈길을 끌었다. 전날 밤 여러 직원들이 제시한 공통된 느낌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2층 복도에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막연히 느꼈다고 증언했다. 큰 싸움 소리, 복도를 가로지르는 낯선 남성의 그림자, 그리고 야간 교대 시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던 소리들까지 모든 요소가 피와 공포로 가득 찬 거대한 그림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정밀 수사를 시작하면서 목격자들은 차례로 불려가 진술했지만 누구도 범인의 정확한 모습을 묘사할 수는 없었다. 범인은 마치 미스터리한 유령처럼 현장을 유린하고 사라진 것 같았다. 호텔 근처에 사는 주민 유혜진 씨 또한 그날 밤 잠을 설쳤다고 증언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호텔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들 때문이었다. 새벽에 그녀는 호기심에 현장 가까이 다가갔고 그곳에서 목격자들과 경찰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고 불안에 휩싸였다. 모두가 마치 유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같았어요.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손발은 멈추지 않고 떨고 있었죠. 너무 끔찍했어요. 한우 호텔의 초반 목격자들은 단순히 비극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날 아침의 공포와 혼돈의 생생한 조각들이었으며 그들의 조각난 기억은 20년간 이어진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주요 단서들 한우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은 피의 냉혹한 붉은 빛으로 뒤덮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드러난 단서들은 겉보기에 뒤죽박죽이고 연결점이 없어 보였지만 수사관들의 시선 아래 그것은 범죄의 장막을 걷어내는 열쇠였다. 현장에 들어선 법의학팀은 처음부터 가장 미세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203호실의 책상 위에서 그들은 한 개비의 담배 필터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근 불이 꺼진 모습으로 서둘러 끄려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황갈색의 연기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흡연이 모든 이들에게 흔한 문화가 아니었던 만큼 이 필터는 즉시 의심스러운 단서로 떠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침대 근처에서 깨진 술병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병목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다. 법의학자들은 이것이 생사의 격투 중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호실에서는 중년 여성과 어린 소년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이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닥 곳곳에는 핏방울이 흩어져 있었으며 특히 벽 코너 근처에는 손바닥 모양의 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자국은 단순한 피해 흔적을 넘어서 말없는 구조 요청과 같아 보였다. 그 손자국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기억했다. 그 여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저항하려 했던 것 같았지만 결국 비극적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 중앙의 베이지색 카펫에는 피 묻은 머리카락 한 덩어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와 범인 간의 치열한 몸싸움의 결과로 보였다. 이 머리카락은 즉시 DNA나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분석실로 보내졌다. 또한 방 코너에서는 작은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단검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으로 보였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사건의 단서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두 방 모두에서 수사관들이 잊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점은 혈흔이 남긴 이동 경로였다. 카펫과 타일 바닥 위에 길게 이어진 피자국은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암시했다. 침대에서부터 바닥을 지나 문까지 이어지는 자국은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결국 쓰러졌음을 보여주었다. 추운 조명을 비춘 손전등 아래 이러한 흔적들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 이상의 끝없는 악몽의 흔적으로 드러났다. 법의학팀의 주목을 끈 또 다른 점은 203호실에 퍼져 있는 술 냄새였다. 경찰은 한 잔의 술잔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희미하게 붉은 액체가 남아 있었으며 불분명한 지문도 발견되었다. 이것이 과연 범인의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것인가? 이 의문은 그 당시 기술로는 풀 수 없었기에 현대적 분석 기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추가로 피해자들의 여행 가방은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모두 열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존재했다. 현금과 값비싼 보석들은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고 이는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이라는 가설을 반박하는 현장 정황이었다. 대신 조사팀은 개인적 동기나 감정적인 복수와 같은 복잡한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 당시 호텔이 운영 중인 감시 카메라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호텔 복도는 원래 범인의 행적을 잡아낼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었으나 그곳은 오히려 공허하고 불길한 침묵만을 남겼다. 결국 유일한 단서는 호텔 직원이나 우연히 목격한 이들의 진술뿐이었다. 수사실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여러 증거물 중 특히 의심스러웠던 담배 필터에 대한 분석이 집중되었다. 90년대 후반 한국에서 DNA 분석 기술이 막 시작되었기에 이는 수사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돌파구일 가능성이 있었다. 필터에 묻어있던 DNA 샘플은 추출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갔지만 당시 국가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아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현장에서 확보된 모든 단서는 면밀히 조사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피로 가득한 미로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모든 길은 피로 얼룩졌고 모든 단서는 차가운 안개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드러났다. 범인은 절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는 최대한 실수를 남기지 않도록 계획된 행동을 했으며 마치 법의 여지를 조롱하려는 듯 자신의 흔적을 교묘히 남기기도 했다. 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교활한 범인의 계산된 행동인가 아니면 단순한 행운이었나? 강진호 형사는 현장을 회상하며 고백했다. 범인은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작지만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반드시 나를 찾아봐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미세한 단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들 한우 호텔의 투숙자 명부를 뒤적이던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밤에 해당 호텔에 머물렀던 손님들의 정보를 통해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수사팀의 눈은 명부 속 서투르게 적힌 각각의 이름들과 서명들을 훑으며
그 안에서 끔찍한 범죄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그 단순해 보이는 이름들 뒤에는 여러 가지 비밀과 거짓말이 숨어 있어 초기의 모든 가설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201호실에 머물렀던 한 젊은 부부와 204호실을 예약한 2명의 낯선 남자였다. 이상한 점은 이 네 사람 모두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체크아웃 절차도 생략하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복도를 지나 사라졌고 마치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듯 흔적을 감췄다. 201호실 부부, 긴박한 탈출의 비밀. 젊은 부부는 투숙시 명부에 적힌 이름이 매우 서투르게 작성된 것으로 인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남긴 정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속 어떤 신분 증명서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호텔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부인의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사건이 있던 밤 11시경 한 차례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그녀의 눈은 계속 계단을 향해 불안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프런트 직원은 회상했다. 전화를 걸며 뭔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그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극도로 침착해 보였고 목격 증언에 따르면 자정 무렵 호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몇 차례 보였다고 한다. 키가 크고 검은색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그는 조용히 담배를 태우다가 사라졌다. 그 부부는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이른 새벽에 호텔을 떠났다. 호텔 직원 몇몇은 그들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급히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204호실 두 남자, 신비로운 존재들, 201호 부부가 의심을 사게 했다면 204호실에 머물렀던 두 남자는 경찰을 더 골치 아프게 했다. 이 두 명의 손님은 명부에 최소한의 정보만 남겼으며 그마저도 김 씨와 최 씨라는 한국에서 흔한 성으로만 적혀 있었다. 호텔 청소 직원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문을 잠근 채 지냈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호텔 내 다른 목격자는 자정 무렵 204호실로부터 큰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소리는 처음 작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격렬해졌다. 이들은 돈이나 심각한 다른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몇 차례 격렬한 충돌 후 소리는 멈췄고 방 안에서는 담배 냄새만 희미하게 스며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204호실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았다. 방 안 테이블 위에는 수입 담배 한 상자가 있었으며 그 옆에는 서울행 새벽 열차 티켓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기차역과 연결된 모든 지점을 수사한 결과 두 남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호텔을 떠난 뒤 그들은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듯했고 경찰은 그들의 행적을 계속 뒤쫓았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시민 목격자, 결정적 단서를 쥔 택시기사가 나타나다 17일 새벽 한 택시기사가 호텔에서 키가 큰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를 태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사는 그 남자가 항구 방향으로 가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급한 태도를 보였고 얼굴은 창백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돈을 내고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이 진술은 용의자가 부산 항구를 통해 바닷길로 도피하며 일반적인 수사망을 피하고자 했다는 가설로 이어졌다. 궁금증의 미로 초기 용의자들로 인해 사건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201호 부부, 204호의 두 남자, 그리고 택시에 탄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의 그림자는 아무리 밝혀내려 해도 그 진실에 가까워지기 어려웠다. 이들이 단순한 목격자인지 아니면 범행의 공모자들인지는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게다가 밤중에 들린 논쟁 소리와 이들의 이상한 행동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나 독립적인 살인사건을 넘어 훨씬 더 얽히고 설킨 이야기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모든 것이 어떤 계획된 배신과 대립 속에서 일어난 복잡한 범죄를 시사하고 있었다. 당시 강진호 반장은 이렇게 인정했다. 우리는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서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의 발자국은 하나씩 사라져 갔지만 어디에선가 이 증언들 사이에 진실로 향하는 단 한 가지 실마리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음모의 단서들 한우 호텔 사건에 초기 단서들이 하나둘 수집되면서 경찰은 이야기의 흐름이 천천히 드러나는 동시에 불길하고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유령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단서들은 각각 떨림과 의문을 남기며 수수께끼처럼 얽혀 있었다. 처음에는 따로 떨어져 보였던 단서들이 점차 연결되며 하나의 암흑 속 음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항구에 나타난 수상한 남자 한 택시기사는 4월 17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 직전 호텔 한우에서 부산 항구로 한 키 큰 남자를 태운 사실을 증언했다. 이 남자는 두꺼운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으며 모자를 깊게 눌러써서 얼굴 윤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가능한 빠르게 운전하라는 요청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는 그의 행동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느꼈다. 남자는 택시 뒷좌석에서 거울을 통해 주변을 여러 번 확인했으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지 걱정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특히 경찰의 의심을 키운 점은 당시 부산 항구에서 여러 화물선과 승객선이 남해의 여러 방향으로 출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들 항로는 신분증명서 확인이 매우 느슨해 범죄자들이 흔히 도주 경로로 사용하곤 했다. 범인이 이 경로를 선택해 완전히 사라지려 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날 항구를 떠난 모든 승객 명단을 점검했음에도 택시기사의 묘사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는 경찰에게 새로운 혼란을 안겼다. 범인이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항로를 통해 도망쳤던 것일까? 아니면 항구로 향한 이 남자는 단순히 또 다른 우연한 목격자일 뿐 사건과는 관련 없는 수수께끼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일까? 버스터미널의 무거운 여행 가방. 또 다른 단서는 부산 항구 근처의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되었다. 매표소 직원은 사건이 발생한 밤 키 큰 남자가 무거운 여행 가방을 손에 쥔 채로 광주행표를 구매했다고 증언했다. 그 남자는 몸이 떨릴 정도로 초조해 보였으며 자신의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던 모습이 특이했다. 매표소 직원은 그의 목소리가 낮고 쉰 상태라 감정을 억누르며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를 점검한 결과 광주 어디서도 이 남자나 그의 여행 가방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방의 내용물이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니라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증거, 예컨대 범행 도구, 현금 혹은 피해자의 소유물 중 일부일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제3자의 흔적 수사팀이 파헤친 다른 예상치 못했던 발견은 203호실의 한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물건이었다. 그것은 사소하게 보이는 단서였지만 새로운 가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단추 하나였고 이는 희생자나 기존 용의자 중 누구의 것도 아닌 새로운 누군가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 단추는 우리로 하여금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팀장 강진호는 회상했다. 범인이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사건 직후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죠. 금고 안의 의문의 쪽지, 202호실에서 피해자였던 중년 여성과 어린 소년이 발견된 장소에서는 또 다른 난해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방 안구석에 놓인 금고에서 경찰은 급하게 접혀진 작은 쪽지를 우연히 찾아냈다. 쪽지에는 어설픈 필체로 다음과 같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가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네가 하는 말에 조심해라. 이 쪽지는 작성자의 서명도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것이 피해자가 동행자에게 남긴 경고였을까? 혹은 범인이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 점점 선명해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림 단서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사건의 얼개는 보다 선명해졌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피자국, 희미한 지문, 운전기사로부터의 진술, 금고속 쪽지 등은 각각 다른 갈림길로 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나 무분별한 살인극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세밀하게 계획된 음모와 여러 명의 관련자들을 시사했다. 이런 음모의 매듭을 푸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은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만큼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한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수사팀은 확신했다. 지금은 작고 겉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단서들이 진실로 가는 문이 열쇠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다. 그들은 올바른 실마리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범인이 법망을 비웃으며 피와 공포로 만든 덫으로 수사팀을 유인하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걸까? 확장된 수사 초기 단서와 의심만으로는 범인의 명확한 윤곽을 그릴 수 없었기에 경찰은 한우 호텔의 구석구석을 더욱 철저히 뒤지고 피해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사는 점점 시간 싸움이 되어갔고 모든 단서는 진실과 죽음이 교차하는 가느다란 실 같은 존재가 되었다. 피해자들 간의 관계 분석 강진호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계는 4명의 피해자 간 관계를 밝히는 일이었다. 경찰은 202호실에서 발견된 중년 여성 정미숙 씨가 대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녀 곁에 있던 소녀는 그녀의 아들 김지훈으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203호실에서 살해된 2 남성은 정미숙 씨 남편의 옛 하구였으며 그녀와 금융거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단서는 정미숙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하던 도중 나타났다. 사건 하루 전날 그녀는 한 번도 받지 않은 10건 이상의 낯선 번호로부터의 전화를 받았다. 이 전화번호들은 모두 신분이 등록되지 않은 선불폰으로 추적되어 그녀와의 통화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한 수사관은 이를 두고 정미숙 씨는 운명의 날 전에 대단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졌다.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 사건의 배경에 숨겨진 금융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 죽음의 시간대,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수사팀은 사건이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자정 무렵 203호실에서 큰 말다툼 소리가 들렸고 이후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러나 새벽 2시경 야간 근무 중이던 프런트 데스크 직원 최민수 씨는 2층 복도에서 누군가 조용히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잊지 못할 장면은 바로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호텔 로비를 조용히 가로질러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순간이었다. 범인의 얼굴을 그려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나타난 각기 다른 진술은 세부 사항이 미묘하게 어긋나면서 수사팀은 감각적 퍼즐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지문과 DNA 조사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에서 뚜렷한 지문과 사용 가능한 DNA 샘플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떨어져 있던 단추, 단검에서 나온 금속 조각, 그리고 피 묻은 머리카락 샘플은 실험실로 옮겨졌으며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기대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은 DNA 분석 기술이 이제 막 도입된 상황이었다.
가장 큰 희망은 203호실에서 발견된 담배 필터였다. 이 필터에는 피범벅이 된 두 남성 피해자 곁에서 발견된 유일한 추가적인 실마리가 있었다. DNA 샘플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범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없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팀은 좌절감을 느꼈다. 한 수사관은 범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유령 같다. 그는 우리에게 힌트 같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다가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 수사팀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었다. 2명의 남성 피해자는 약 한 달 전 모호한 대규모 투자 거래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한 명은 정미숙 씨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를 송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의문이 깊어졌다. 사건의 동기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였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복수나 보복의 열쇠일 수 있었던 것인가? 또한 정미숙 씨가 남긴 대출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돈 문제, 개인적 갈등, 혹은 그 두 가지의 결합. 어느 쪽이든 강진호 팀장의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다. 사라진 연결고리, 공범의 존재. 수사팀을 가장 당혹스럽게 한 것은 사건을 단독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었다. 범인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엿보였고, 최소한 멀리서 협력하거나 조율한 공범이 있을 수도 있었다. 버스터미널의 의문의 가방, 금고속 익명의 편지, 그리고 201호와 204호의 투숙객들이 빠르게 사라진 상황.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일부러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한 수사관은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전부를 흐릿하게 만들고 모든 조각이 엉키도록 설계된 듯했다. 고 좌절감을 토로했다. 수사의 확장, 진실을 찾아서 모든 초기 단서에 길이 막힐 때 강진호 팀장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수사를 부산 지역을 넘어 대구로 확장했다. 정미숙 씨의 고향인 대구에서 새로운 증언이나 단서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수사는 서울로까지 이어졌고 범인이 그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팀은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각 지역의 주점, 저렴한 여관, 버스 정류장, 그리고 작은 항구들까지 철저히 조사했다. 종합적인 탐색 작업과 함께 수색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사건의 복잡성이 수사팀의 노력을 끝없이 집어삼킬 것인가? 드러나는 비밀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수사가 한우 호텔에서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서서히 드러냈다. 처음에는 따로 떨어져 보이던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며 예상을 초월하는 음모가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운명의 저녁 식사 수사팀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들이 한우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머물렀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때때로 심각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눈에 띄는 소음은 없었다. 레스토랑 직원 중 한 명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그룹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가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마셨고 조용히 뭔가를 자꾸 이야기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미숙 씨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끊임없이 시계를 체크했어요. 반면 그 아이는 어른들 사이의 긴장을 모른 채 자신의 저녁 식사에만 몰두했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미숙 씨와 아들은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 직원은 두 남성 중 한 명이 주방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고 증언했다. 그는 술 한 잔 더 들고 가겠다고 요청하며 대기했다. 경찰은 이 단서로 그 남자가 그 시점에 범행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 혹은 단지 평범한 행동에 불과했을까?
그림자 속의 위협, 정미숙 씨의 개인 휴대폰을 세밀히 분석하던 중 수사팀은 또 다른 놀라운 진실에 도달했다. 미확인 선불폰으로부터 받은 여러 통화 외에 강렬한 두 단어가 담긴 짧은 메시지를 찾은 것이다. 잊지 마라. 이 단순하지만 서늘한 메시지는 곧바로 수사팀의 주의를 끌었다. 이것이 피해자를 아는 누군가가 보낸 경고였을까? 아니면 범인이 보내온 위협이었을까? 정미숙 씨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아마 두려움으로 이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를 이어가며 경찰은 그녀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미용실은 경영난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고 그녀는 큰 금액의 대출을 받으며 이를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방 203호실에 머물렀던 두 남자가 그녀를 재정적으로 도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또 다른 채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고 이는 사건의 배경에 추가적인 모호함을 더했다. 작은 단서에서 찾은 실마리 정미숙 씨의 방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을 조사하던 중 수사관은 옷가지 사이에서 수상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불법 대출업체와의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고 이는 다소 음지의 금융 거점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수기필체로 적힌 이름 목록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방 203호실에 있었던 두 남자의 이름과 더불어 새로운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이름은 수사팀의 데이터에서 즉시 조사되었고 예상 외로 평범한 배경을 가진 인물로 드러났다. 그는 범죄 전과가 없었고 특별한 금융활동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드러진 특징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강진호 팀장은 그의 이름이 우연히 적혔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이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 명령을 내렸다. 제3자, 그림자 속의 인물 정미숙 씨의 대출과 관련된 연결고리를 추적하던 중 새로운 목격자가 경찰서를 찾았다. 호텔 인근 작은 음료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었다. 그녀는 사건 전날 밤 호텔 2층 창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키 큰 남자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우리 동네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통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가 전화기에 급하게 무엇인가를 문자로 적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속에서 창문을 뚫어지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남자는 이전에 등장한 용의자들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목격자의 증언은 경찰에게 사건이 계획된 함정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하게 했다. 과연 누군가가 피해자를 미리 따라다니며 이 모든 것을 계산했을까? 퍼즐 조각의 연결, 이 시점에서 경찰은 사건의 윤곽을 더욱 명확히 그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순간적 살인이 아니라 복수와 탐욕, 그리고 냉정한 계산이 혼합된 계획 범죄였다. 한우 호텔에서 발생한 비극은 최소한의 주모자가 모든 것을 조종하며 터뜨린 완벽한 음모의 일부였다. 저녁 식사, 봉투 속의 이름, 협박 문자, 그리고 복잡한 금융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서는 정미숙 씨의 삶이 단순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강진호 팀장은 이렇게 인정했다. 우리가 이해해야 했던 것은 이 사건이 단지 한 명의 범인이 아닌 세상과 분노로 왜곡된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라는 점이었다. 20년 만에 자백,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부산 외곽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한우 호텔에서 일어난 대학살은 시간이 지나며 묻혀버렸고 대중들의 머릿속 공포는 점차 잊혀졌다. 하지만 강진호 팀장에게 이 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 있었다. 그에게는 어떠한 이유로든 범인이 일상 속 어딘가에 숨어들어 법망을 비웃듯 살고 있었으리라는 느낌이 늘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기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했다.
2018년 한국의 DNA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배로 확대되면서 경찰은 진실을 파헤칠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한우 호텔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필터, 떨어진 단추, 그리고 마른 혈흔의 DNA를 최신 기술로 분석한 결과 결국 한 이름이 드러났다. 이상현, 에리 이상훈. 그 이름은 어두웠던 사건을 비집고 나온 한 줄기 예리한 빛과 같았다. 수수께끼의 인물 추적 이상현은 한때 자신을 잘 숨겼던 평범한 이름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그는 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살고 있는 성공적인 소설가로 밝혀졌다. 유명 추리소설 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전혀 의심받을 구석이 없던 그는 사실 20년 전 한우 호텔 참극을 일으킨 잔혹한 살인범이었다. 이상현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철저히 삭제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완벽히 피해가며 지능적으로 새로운 삶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제 정의는 그의 문턱에 도달했다. 20년 동안 사건을 쫓아온 강진호 팀장은 서울에 있는 박민재의 고급 주택으로 급습 작전을 지휘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상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 서 있었고 그곳에는 그가 쓴 책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중 다수는 추리소설과 범죄 심리학에 대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상현의 눈빛은 마치 이 순간을 예견했던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공허해 보였다. 신문실, 악마와의 대면 신문실에서 이상현은 강진호 팀장과 대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이 흐르며 과거와 현재가 모두 이 순간에 응축된 듯했다. 밝은 조명이 그들의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마른 얼굴의 이상현은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기며 무거웠다. 하지만 지난 20년을 두 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는 잔혹한 기억을 묻어두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이 찾아올까 두려워 나날이 불안했죠. 팀장이 그에게 묻자 왜 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었는지 그는 고개를 떨궜다.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었으니까요. 내가 발견될 모든 가능성을요. 하지만 당신들은 멈추지 않았죠. 드러나기 시작한 비밀들. 이상현의 자백은 그가 한우 호텔에서 벌인 끔찍한 사건을 재구성했다. 처음에는 그는 단지 돈을 훔치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미숙 씨가 큰 금액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그 돈을 노리고 호텔에 잠입했다. 그러나 그가 203호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은 방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앗아갔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던 표정을 기억합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날 도발하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요. 이상현은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칼로 방 안의 두 남자를 증오와 차갑게 휘둘러 죽였다. 그 후 그는 202호실로 이동, 정미숙 씨와 그녀의 아들이 그의 분노 앞에서는 저항할 기회조차 없는 채 그에게 희생되었다. 그 애는 단지 아이였어요. 20년 동안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냉혹한 잔혹함 경찰 조사 결과 이상현은 범행 후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담배 필터, 떨어진 단추, 그리고 카펜 위의 혈흔 몇 점은 그가 놓친 몇 분간의 실수였고 이러한 작은 단서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 되었다. 그는 또한 조사팀을 비웃기까지 했다. 당신들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내가 웃겼던 건 당신들이 나를 찾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점이에요.
DNA 기술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겠죠. 마지막 대면의 감정들, 강진호 팀장은 이번 사건에 모든 열정을 쏟아온 인물이지만 그는 담담한 얼굴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죄 없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이상현? 이상현은 고개를 들더니 빈 눈빛으로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더 빨리 끝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가끔 죽음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란 생각을 했으니까요. 진실에 드러남 이상현이 자신의 끔찍한 범죄 행위를 모두 자백했을 때 20년간 수많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한우 호텔 대학살 사건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진호 팀장과 그의 팀원들은 그동안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방치되었던 단서들을 오랜 시간 끝에 하나로 연결했고 마침내 진실이라는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 그림은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인간 영혼의 무서운 어둠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범죄의 본질과 첫 대면 신문실에서 이상현이 사건 당일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하자 강진호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가 평생 동안 수많은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했지만 이번만큼 충격을 받은 일은 없었다. 왜 아이까지 죽였습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강진호는 거의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그러나 이상현은 고개를 떨구고 작게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게 보였던 건 모두가 적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미숙도, 그녀의 아이도, 그리고 그 방에 있던 남자들도. 모든 게 저를 향한 적으로 보였어요. 그는 공허하고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이상현의 이런 대답은 마치 신문실의 공기를 찢어버릴 듯 했다. 그의 자백은 한밤중에 벌어진 광기 어린 살인의 순간들을 생생히 되살렸다. 질투와 분노로 지배된 남자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맹렬하게 찌르고 베었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은 피 속에 누워있는 시신과 얼어붙은 공포뿐이었다.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재연 경찰은 이상현의 자백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그날 밤의 사건을 재구성했다. 1998년 4월 16일 밤 이상현은 정미숙 씨가 큰 돈을 호텔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훔치기 위해 호텔에 잠입했다. 당시 그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사채업자의 압박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몰려 있었다. 그는 몇 달 전 정미숙 씨와의 짧은 대화와 메시지를 통해 그녀가 금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큰 돈을 은밀히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돈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그녀를 쫓았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이상현이 이번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정미숙 씨와 돈 거래를 했던 두 남자가 술을 마시며 크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대화를 엿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중 한 남자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상현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질투심과 상처받은 마음은 폭발했고 분노는 그의 정신을 집어삼켰다. 분노가 저를 삼키는 불길 같았습니다. 이상현은 신문실에서 말했다. 그 순간 저는 다시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칼을 꺼내들고 앞에 서 있는 두 남자에게 맹렬히 돌진했다. 칼날은 피해자의 몸을 차갑게 관통했고 그는 끝도 없이 칼질을 이어갔다. 그의 모든 행동은 깊은 고통과 증오로 점철된 광기였다. 맹목적인 광기로 번져간 범죄 이봇 사무실에서 두 남자를 살해한 후 그는 칼날에 묻은 피를 닦을 생각도 없이 입의 이호실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정미숙 씨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는 당시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멈추고자 하는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굴욕과 경멸의 기억이 떠오르며 누구 한 명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방 안으로 난입했고 정미숙 씨와 그녀의 아들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정 씨는 자식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녀와 아들 모두 그의 분노의 희생자가 되었다. 희미했던 단서들이 진실을 연결하다 이상현은 자신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완벽했다고 믿었는지를 털어놓으며 역설적으로 경찰 수사팀이 그 완벽한 계획의 틈을 찾아낸 점에 대해 놀라워했다. 담배 필터에 남겨진 DNA 흔적, 몸싸움 중 잃어버린 단추, 그리고 제대로 닦이지 않은 혈흔 자국들은 결국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였다. 당신들은 이걸 업보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띠며 말했다. 20년 여정의 마무리 사건의 마무리가 다다랐을 때 강진호 팀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정미숙 씨와 그녀의 아들이 묻힌 무덤 앞에 서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결국 진실이 그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작 이 정의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뒤늦게 도달한 정의였지만 그 확고함은 경찰과 진실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변함없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상현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완벽한 가면을 썼지만 그의 양심과 시간이 만든 그림자는 결코 그를 자유롭게 두지 않았다. 20년간의 망령과도 같은 기억들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이제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와 마주했다. 범죄의 동기 이상현이 범죄의 길을 선택한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긴장과 고통, 배신감, 그리고 자존감의 붕괴가 빚어낸 결과였다. 그의 자백은 모든 진실을 드러내며 그의 깊고 어두운 범죄 동기는 수사팀과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랑의 붕괴가 증오로 전환되다 이 잔혹한 살인의 핵심 동기는 이상현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랑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신문실에서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을 지경이었다. 내 아내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버텨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이상현은 그녀를 만났을 때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소망을 가진 남자였다. 두 사람은 그가 작은 성공을 거둔 직후 결혼했지만 사업이 계속 실패하며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빚더미에 앉은 그는 결국 사회적으로 불투명한 사채업체들에서도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점차 붕괴의 길로 들어섰다. 삶의 가장 쓴 순간 속에서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하고 있지 않음을 절감했다. 그녀는 점점 차가워졌고 결국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그 남자가 바로 이별 사무실에서 살해된 두 남성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상현은 한계에 내몰렸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어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마치 내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사라진 것처럼요. 그는 부자였고 나는 빚에 허덕이는 실패자일 뿐이었죠. 나는 세상에서 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사회적 압박 배신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적 굴욕은 그의 고통을 더 심화시켰다. 빚더미는 그를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노출시켰고 그는 매 순간이 자신의 굴욕을 숨기려는 전투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무가치한 인간, 기생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털어놓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 친구, 예전 동료들 모두가요. 나는 단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전부 나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이라는 선택이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끝없는 감정의 어두운 소용돌이에 휘말린 결과였다. 그날 밤 한우 호텔은 그가 이 모든 누적된 아픔의 청산을 시도할 기회로 여겨졌다. 강도의 계획이
광기로 변질되다 이상현은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정미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훔쳐 빚더미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203호실에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또다시 그는 자신의 아내가 남편 대신 선택했던 남자를 목격해야 했다. 그 장면은 그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현실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는 회상했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는데 웃기게도 그게 세상에서 가장 추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맹렬한 분노와 냉혹한 잔혹성 203호실에서 두 남성을 살해한 후 이상현은 이미 피투성이가 된 칼을 들고 202호실로 향했다. 그는 모두를 없애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방에서 어린 지훈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울며 엄마를 부르던 마지막 상황을 그는 기억했다. 그 애는 울면서 엄마를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정미숙은 아들을 보호하려 했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냉혈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나의 차가운 영혼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희생시키는 걸 언급할 때조차 이상현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아이일 거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도 살아남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상실된 이성과 양심의 변형 이상현의 범죄는 단순히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 행위는 질투, 배신, 사회적 압력, 그리고 개인적 고통이라는 여러 층위의 억눌린 감정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이 감정들이 자신의 인간성을 어떻게 뒤틀었는지를 스스로 허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감정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고백했다. 난 단지 내 것이어야 할 걸 되찾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으로서의 모든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론, 경고를 남긴 이야기, 이상현의 범죄 동기는 우리 사회가 한 인간을 얼마나 쉽게 경계 너머로 밀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빚, 배신, 사회적 무시는 평범한 사람을 냉혹한 괴물로 바꿀 수 있었다. 강진호 팀장은 전체 이야기를 들은 후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마 이상현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범죄가 출발하는 작은 동기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DNA 기술의 역할 한우 호텔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이후로 20년이 흘렀다. 4명의 희생자가 잔인하게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당시 한국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사건을 잊어갈 무렵 DNA 기술이 법의 새로운 무기로 떠오르며 시간이 가린 진실의 장막을 벗겨냈다. DNA 기술의 역할은 마지막 열쇠로 평가받으며 수십 년 전 경찰이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했던 진실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주었다. 마른 혈흔과 가치 없는 단서처럼 보였던 흔적들. 초기 수사에서 현장에 있던 법의학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세세한 단서를 모으려 했다. 담배 필터 1개, 떨어진 단추, 그리고 카펫에 남은 피 자국. 이 모든 것이 소중히 보관되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DNA 분석 기술은 이 정밀한 샘플들을 처리하기엔 너무 미흡했다. 강진호 팀장은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우린 이미 유력한 단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담배 필터와 단추에 묻은 DNA. 하지만 1998년 당시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맹인 같았죠.
이 사건이 언젠가 해결될 수 있을지 스스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남은 혈흔은 더욱 큰 갈증을 남겼다. 발견된 혈액은 희생자들의 혈액이 섞인 것이었지만 5번째 사람의 실존을 암시하는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조할 기술이 없었다. 당시 법의학 팀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우린 범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흔적을 남겼다는 것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봉인하는 것뿐이었죠. DNA 기술의 도약, 절망 속의 희망의 빛. 2018년 유전학 분석과 DNA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한국의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가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유전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자 수십 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사건들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고 한우 호텔 사건 역시 최우선 조사 목록에 포함되었다. 당시 퇴임을 앞둔 강진호 팀장은 이번이 두려운 질문들에 답할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다. 그는 젊은 수사관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학은 정말 멀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마지막 해답을 비췄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빛으로 끌어내야만 합니다. 담배 필터. 진실의 열쇠 분석을 요청한 여러 증거물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담배 필터였다. 필터에 묻은 DNA는 최신 기술로 정밀 분석되었고 한 이름이 대조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현, 에리, 상윤. 실험실에서 결과가 나온 순간은 충격과 동시에 강렬한 전율의 순간으로 묘사되었다. 수사팀의 한 요원은 정확히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 이름은 용의자 목록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죠. 과거가 잠든 줄 알았던 이 사건이 그 작은 DNA 조각 덕분에 깨어난 겁니다. 잊혔지만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 다른 증거물도 최신 기술로 재분석되었다. 이베 사무실에서 발견된 단추는 또 다른 DNA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상현과 일치했다. 특히 테이블 가장자리에 마른 피 자국, 격투의 흔적으로 여겼던 자국이 이상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자리 잡았다. 강진호 팀장은 모든 결과가 확인된 순간 안도하며 말했다. 20년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결국 그가 남긴 작은 흔적이 법의 그물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DNA 기술의 의미, 과학이 정의를 지지할 때 DNA 기술은 단순히 한우 호텔 사건의 교착 상태를 깬 것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가장 미세해 보이는 단서도 이야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을 과소평가한 이상현에게는 이것이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남았다. 운명이 써놓은 탐정 소설 같던 이 사건에서 DNA를 통해 범인을 찾아낸 일은 수사팀 모두에게 전율과 감동을 안겼다. 한 젊은 수사관은 감격하며 말했다. DNA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전하는 목소리와 같습니다. 침묵과 불공정에 저항하며 그들을 대신해 진실을 요구합니다. 살인자는 영원히 숨을 수 없다. 강진호 팀장이 이상현 체포를 지휘했을 때 그는 과학과 끈기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이상현과 마주했을 때 그는 DNA 증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네가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정의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다. 이상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사팀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시대의 진보 앞에서 산산조각났음을 깨닫는 듯했다. 나는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당신들이 날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강진호 팀장은 짤막하지만 강렬한 대답을 남겼다. DNA가 네가 남긴 틈새에서 진실을 노래했기 때문이다. 임무의 완수, 되찾은 정의 DNA 분석과 같은 기술은 범죄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음은 물론 정의의 과정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이상현의 자백과 과학적 증거는
강진호 팀장이 평생 품었던 멍울을 풀며 사건의 마침표를 찍었다. 과거는 늘 흔적을 남긴다. 강진호 팀장은 사건을 되돌아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른 피 한 방울, 떨어진 피부의 세포 단편 한 마리, 그리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믿음. 정의는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더라도 결국 목소리를 낸다. 최후의 판결 그날 아침 법정은 사람들로 꽉 찼고 모든 시선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상현. 잔혹한 살인범이었던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의 심판 앞에 서 있었다. 왜소한 체구의 그는 강철 같은 냉정함을 띤 눈빛으로 자리를 지켰다. 수십 년을 어둠 속에서 숨어 산 삶의 끝에서 이제 그는 모든 빛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정의의 목소리가 들리다 거대한 문이 열리며 판사가 들어섰다. 서늘한 공기를 가르는 망치 소리가 법정을 긴장감으로 물들였다. 방청석 한 구석에 앉아있던 강진호 팀장은 두 손을 꽉 쥔 채 이 순간을 감행했다. 이 재판은 그에게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였다. 20년간의 정의 구현을 향한 여정의 완전한 종착점이었다. 검사는 정미숙 씨와 3명의 희생자들을 대신해 냉철하고 강렬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했다. 4명의 생명이 잔인하게 드러나갔습니다. 1998년 4월 16일 한우 호텔은 피와 공포로 물들었으며 이 참혹한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이상현을 바라보며 이어갔다. 당신은 단지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짓과 은폐, 도망으로 법과 정의를 비웃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다 이상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의 폭로를 듣고 있었다. 증거 자료들은 하나씩 법정에 제시되었다. 담배 필터에서 발견된 DNA, 방 203호실 바닥에서 발견된 혈흔, 싸움 중 떨어진 단추 등 사소해 보였던 모든 증거가 이제 이상현을 둘러싼 철벽 같은 벽을 만들어냈다. 당신은 20년 동안 박민재라는 이름으로 살며 인간의 본성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극찬받았습니다. 당신의 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지 모르나 당신의 손은 4명의 무고한 영혼을 짓밟았습니다. 검사는 단호히 말했다. 그 순간 희생자 정미숙 씨의 친척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곡하며 외쳤다. 왜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모두 죽여놓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었나요? 정의는 지난 20년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안을 울리는 그녀의 울음은 분위기를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다. 이상현은 비로소 고개를 숙였다. 말도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아마도 그날 밤 자신이 저지른 광기의 흔적들이 그의 머릿속에 되살아나고 있었을 것이다. 법의 마지막 심판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이틀간 지속되었고 마침내 법적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온 법정이 고요 속에 잠겼다. 판사가 결정을 담은 판결문을 들고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낭독했다. 이상현, 판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는 특별히 잔혹하고 계획적인 살인죄가 입증되었습니다. 귀하의 범행은 4명의 생명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끝없는 고통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상현은 침묵을 유지한 채 눈을 똑바로 판사를 향해 응시했다. 귀하의 범죄 행위의 잔악함과 냉혹성 그리고 계획적 실행을 고려하여 본 법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심판을 마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가로지르며 사건의 마침표를 찍었다. 혼재된 감정의 물결 판결이 내려진 순간 법정은 감정으로 폭발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분노와 비탄이 뒤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외쳤다. 당신은 생명을 빼앗았고 이제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상현은 끝까지 닫혀 있었다. 아무런 감정이 표출되지 않는 그의 얼굴에는 차라리 기묘한 미소가 드리워졌다. 경찰관이 다가와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따라 나섰다. 강진호 팀장은 재판 내내 조용히 있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그는 너무 긴 시간 동안 늦어진 정의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상현이 퇴장하며 강 팀장과 시선을 마주친 순간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단 몇 초간의 침묵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파도가 소용돌이치는 듯한 긴장을 만들어냈다. 사회에 남기는 메시지. 이상현 사건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빛을 볼 것이다. 재판 후 강진호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20년간의 여정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밝혀지며 정의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교훈으로 가득 찬 결말. 이상현 사건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마침내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마치 스릴러 소설 속 이야기처럼만 보였던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고 정의뿐만 아니라 인간, 증오, 그리고 진실의 가치에 대해 많은 교훈을 남겼다. 운명이 내린 판결. 이상현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진정한 처벌은 그날 밤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강진호 팀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두려움 속에서 어둠에 숨어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자신이 만들어낸 망령을 피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법적 판결과 다름없는 무거운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현만이 아닌 살아남은 희생자 가족과 헌신적인 수사관들, 그리고 전체 사회가 또한 결코 쉬운 질문에 마주해야 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잔혹해질 수 있을까요? 배신감, 증오, 그리고 사회적 압박 같은 것들이 정말 한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는 희생자들. 정미숙 씨와 그녀의 아들 김지훈의 묘지에는 매달 신선한 꽃다발들이 조용히 놓인다. 부산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미소가 따뜻했던 미용사와 그녀 뒤에서 수줍게 바라보던 아들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한다. 정미숙 씨의 옛 이웃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단지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삶을 시작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방 200 사무실에 있던 두 남성 역시 그들의 재정적 실수나 관계 문제를 떠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왜곡된 사랑이 증오로 변질되어 무고한 이들을 삶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산 증거로 남았다. 그들은 이제 차가운 땅 아래에서 증오와 집착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잠들고 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사회. 이상현 사건은 단순히 잔혹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 거울과도 같았다. 깊이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이토록 잔혹한 살인마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현의 악행은 그가 선천적으로 그릇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은 그의 삶이 배신, 경멸의 눈빛,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무력감 속에서 점차 감정을 뒤틀어갔다는 것이다. 사채업자들의 위협, 사회적 시선의 멸시, 그리고 결국 사랑의 상실은 그의 내면에서 감정적인 폭탄을 만들어냈고 그 폭탄은 한우 호텔에서 폭발하였다. 우리는 누군가가 궁지에 몰렸을 때 무엇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강진호 팀장은 말했다. 더 큰 질문은
왜 세상이 그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았는가입니다. 사회가 심리적 작은 상처들의 축적에서 눈을 돌렸기에 이상현은 괴물이 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만약 그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주변에서 따뜻한 눈길이나 도움의 손길이 닿았다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의와 시대의 진보에서 얻은 교훈 DNA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사건 해결을 돕는 도구가 아니었다. 이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더라도 진실을 찾아내는 정의의 방식임을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버려진 담배 필터, 떨어진 단추, 테이블 모서리에 남은 희미한 혈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상현을 죄의 무거운 책임으로 되돌아오게 했고 그가 은폐하려 했던 진실을 밝혀냈다. 한 수사관은 재판 후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단계에서든 범죄가 밝혀질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정의는 결국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강진호 팀장과 그의 불굴의 믿음 강진호 팀장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을 넘어서 피해자들과의 빚을 갚는 일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203호실에 들어서던 날부터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양심에 박제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 제게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밝혔다.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죽은 이들과 살아남은 이들 모두에게 우리는 어떤 얼굴로 대답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종료 후 그는 사건이 시작된 한우 호텔을 다시 찾았다. 그는 차가운 2층 복도에 섰고 그곳에서 20년 전 이상현이 남긴 냉철한 그림자를 떠올렸다. 잠시 눈을 감은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지난 20년의 악몽과 작별했다. 결론,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이상현 사건은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경고입니다. 강진호 팀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증오로부터 싹이 트는 범죄와 그 증오를 방치했을 때의 사회적 책임을 경고하는 이야기이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강렬했다. 정의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의 끈기와 기술의 진보는 진실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이상현처럼 평생을 도망쳤더라도 그의 죄악은 결국 마지막 심판으로부터